매주 목요일은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미있는 자연학교가 있는 날이죠.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것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무 주변에서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가뭄이 들 때는 나무의 성장 속도가 느려져서 이것의 폭이 좁아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뿌리, 2번 나이테. 힌트는 항상 문제에 있죠. 이것을 보면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나무 주변에서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가뭄이 들면 나무 성장 속도가 느려져서 이것의 폭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뿌리, 2번 나이테.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2부에서 정답을 발표하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1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또 연구원님과 남다른 나무 커플이시죠. 박지현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분씩 인사를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게 좋겠죠? 네. 5월은 아카시 나무와 찔레꽃이 피는 실록의 계절이거든요. 어떻게든 또 제가 출연한 지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시 아카시 나무가 피는 5월에 다시 방송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나무와 돌을 연구하는 수석연구원 노윤석입니다. 와, 이런 서정적인 인사를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연구원님? 지금 막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아카시 나무와 찔레꽃. 네. 아, 인사말 비교됩니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녹색탄소연구소에서 나무와 인간의 행복한 공존의 삶을 꿈꾸는 산림인문학자 박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가지치기 얘기로 저희가 갑자기 격론이 벌어지다가 이 시간 때문에 끝나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가지치기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관심인지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문자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요. YO안. 나무 입장에서는 가지치기가 싫을 것 같고 인간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두 분 이야기가 와 닿았습니다. 그러셨고요. 이창민 님은 아파트 나무를 단체로 입대시킬 때마다 속이 터졌는데 다음에 가지치기 이야기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말로 입대시킨다면 머리를 빡빡 깎는 그렇죠. 걸 얘기하는 네. 거죠. 네. 한종애님은 아파트는 햇빛과 통풍 관점에서 가지치기가 행해지겠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치기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고요. 자,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경론을 듣고 이제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서령님. 이탈리아는 이른 봄에 집의 나뭇가지들을 생장점을 보아가면서 격가지들을 과감하게 바짝 잘라주는데요. 그러면 밑둥은 더 굵어지고 새로 나는 잎도 영양을 모아서 더 크게, 더 힘을 받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생장점이 포인트가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러셨고요. 윤경세상님은 우리 아파트 나무들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네요. 이렇게 그냥 막 잘라내면 성장하는데 1년 이상 걸리겠죠? 모양도 없이 그냥 다 쳐냈어요. 그러셨고요. 윤나무님은 은행나무도 가지치기를 왕창 해야 하나요? 그러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이 어떤 이야기 그날 끝나고
가시지 않은 흥분으로 스튜디오를 나가셨는데 이후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지난번 방송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네. 치열하게 연장전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가 합의점이 좀 찾아졌나요? 네, 아니면 합의점 찾았고요. 네. 발표는 제가 하기로. 네. 갑자기 또 돌발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네, 그렇죠. 저도 네. 찬성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가지치기는 필요하다. 그런데 나무를 위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네. 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된 그 어떤 합의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가지치기라는 게 인간만 있는 세상 또는 나무만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나무와 인간이 같이 사는 세상에서만 필요하고 가능한 행위인데 네. 문제는 가지치기를 위한 가지치기, 인간만을 위한 가지치기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식물 어떤 각국의 그런 어떤 대전제는 그러니까 식물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함께 윈윈하며 공존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게 올바른 가지치기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가지치기는 아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줬듯이 이게 이제 어떤 지적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도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인간만 살거나 나무끼리만 있으면 가지치기가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공존해야 네. 되지 네. 않냐. 공존의 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가지치기라는 게.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무를 위해서는 가지를 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이 지구의 인간도 같이 나무 옆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계속 그럴 수 있겠나 하는 얘기를 할 맞아요.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신선유곡의 네. 나무들은 어차피 가지치기라는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아하. 노윤석 선생님 오늘은 보충 설명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뭐 보충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인데요. 이건 저번에도 또 떨립니다. 이거는 뭐 심각한 네.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가장 현실적으로 가지치기가 문제가 되는 게 비용 문제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물학적, 인문학적 얘기 빼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문제가 제일 큰데 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지금 할당된 목표량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그냥 제일 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경향들이 강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그냥 하거든요. 입대시키고 네. 그래서 싹둑싹둑 입대시키고. 잘라내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좀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무당 단가를 올리고 좀 더 전문화되고 스킬화된 그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조금 전문화된 가지치기를 하는 대신에 그런 비용이 부족할 거니까 그 대신에 가지치기 양을 좀 줄이자. 꼭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만 가지치기를 하자. 이런 걸 한번 전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네. 모든 민원에 이제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같이 어쨌든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올바른 가지치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 중요한 제안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저렴한 음식을 비만이 되도록 마구 먹는 게 아니라 나오시면 음식 전문가분들이 항상 그 비싸다고 하지 말고 좋은 재료를 조금씩 먹어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나무 가지치기도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붙어서 꼭 필요한 나무들을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수량을 줄이고 가지치기 하는 기술은 높이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신 거죠. 네, 네. 근데 그 이제 그럴 때 네. 요즘에 이제 지자체에서 네.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무슨 그러니까 어떤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그 이제 수료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을 꼭 모셔서 어떻게 이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굉장히 그 사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양성된 그런 시민 정원사들이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그 올바른 가지치기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동반자 역할을 네. 해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네. 진짜 네. 그렇네요. 참여해서 정원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전부 나무들을 입대시키거나 네. 싹둑싹둑 잘라내서 1년이 걸릴까 싶을 만큼 이렇게 다 쳐내는 이런 가지치기가 아니라 네.
근데 이건 어떤가요? 생장점을 봐가면서 격가지들을 바싹 잘라주면 밑둥은 굵어지고 새로 나는 잎은 튼튼하게 자란다. 서령님이 이걸 여쭤보셨는데 나 가지치기 할 때 이 생장점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 이제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진짜 말 그대로 아. 입대를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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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가닥이 잡힙니다. 네. 지난번에 또 우리 소나무 이야기도 하다가 네, 다 못하고 갔는데 거기 6284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어렵지 않게 소나무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경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나무도 유행 따라 심는 걸까요? 소나무가 예전보다 안 보이는 건 그냥 제 느낌일까요? 그랬는데 기사도 올봄 이상기후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나무 재선충병과 소나무가 줄어드는 게 관련이 있는 건지, 이 재선충병은 또 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정말 소나무가 좀 줄어든 건지. 네. 뭐 잘 관찰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두 번째 질문부터 간단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은 소나무 재선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자면 소나무 그 재가 이제 줄기를 재 이제 한자로 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선충은 이제 선처럼 생긴 가느다란 벌레예요. 그러니까 소나무의 줄기에 사는 가느다란 벌레가 침입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충이라는 게 상당히 작습니다. 그 1mm 미만에서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거의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이 소나무의 줄기에 수관이 있어요. 수관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수관을 막는 거거든요. 수관이라면 소나무의 어떤 혈액관 같은 그렇죠. 혈관 같은 거.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이죠. 그런 데를 그 선충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못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 광합성 활동할 때는 꼭 물이 필요한데 물을 올리지 못하니까 이제 죽는 거고. 그럼 이게 뭐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선충들이 번식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조사한 바로는 한 쌍의 재선충이 20일 만에 20만 네? 20만 개의 알을 낳나요? 알을 낳는 게 다른 선충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와. 소나무 한 그루에 만약에 한 쌍에 선충이 들어갔다 그러면 20일 만에 20만 마리가 되는 거예요. 와. 근데 한 번 들어갈 때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여러 마리가 들어가니까 그건 상당도 없이 해서 그냥 거의 다 그러니까 소나무의 에이지라고 해서 그냥 그런 수관이 막혀서 다 죽어버리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 소나무 재선충을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소나무 재선충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던 병이 아니에요. 원래 미국에 있던 게 들어온 이제 병인데 이게 이 선충은 나무 속에서 살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뭔가 다른 이제 매개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라는 여러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하늘소인데 좀 작은 하늘소인데 수염이 길고 산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 소나무 재생충을 이제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연결해주는 그 매개충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없던 벌레예요.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가요.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가. 근데 제가 한참 이제 목재 수입을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하셨군요. 그래서 항구 같은 데를 가서 이제 목재들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90년대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그 재선충이 발생 안 했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갔을 때 보면은 그런 벌레들이 좀 보였어요. 네네. 제가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벌레인데 참 희한하다. 왜 산에도 아니고 이 항구에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퍼져서 우리나라 소나무를 망치게 된 거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제가 그때만 해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갖고 그런 걸 신고했으면은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 반성하셔야겠네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우리나라 소나무에 큰 죄를 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선충이 90년대 초반에 목재 수입을 할 때 들어온 건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방역 규칙이 엄격하지 않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방역들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벌레들이 그냥 맘대로 뭐 그런 벌레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또 벌레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2부에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또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시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7793님, 오늘의 기후는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에 듣기가 좋아요. 퇴근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늘의 기후가 딱 나오면 북극곰 노래가 딱 나오면 아,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즐거움을 드리는군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나무님은 아침 저녁 쌀쌀하다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 보내주셨고요. 아까 1부에서 노윤석 연구원님이 벌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 나오니까 박지연 이사님이 이 질문이 또 벌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레 질문이 왔습니다.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는 밀림에서 온 나무 박사님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과 박지연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편의상 나무 박사님들 이렇게 부릅니다. 김영민 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소나무 잎이 마르는구나. 넓은데 약 치는 것도 힘들죠. 나무 수입할 때 벌레가 들어와서 퍼졌구나. 네, 저하고 똑같이 계속 놀라셨네요. 컨테이너 수입할 때 통관 검사도 안 하나 봐요. 죽은 소나무도 많던데 전부 잘라야겠군요. 헬기로 병해충 하던데 넓어서 헬기로 다니던데요 하고 막 염려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노윤석 연구원님께 또 들어볼게요. 일단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저희 퀴즈 질문이 있었죠. 이것을 보면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측정한다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나무 주변에서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가뭄이 들면 나무의 성장 속도가 느려져서 이것의 폭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뿌리, 2번 나이테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3332님이 나이는 익어가는 거래요. 그래도 청춘이 그립네요. 와, 나무의 나이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처럼 하시다니. 또 1415님 도전합니다. 쌀. 힘들지만 계속 문자 보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은 꼭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9243님 나이가 드니 밥을 굶으면 쓰러집니다. 네, 쌀 선물이 정말 꼭 필요하죠. 네. 1089님 제 사연은 계속 나오는데요. 당첨은 언제 될까요? 참 이제 이렇게 압박감이 계속. 7793님 사람의 나이테는 주름이려나요? 하셨어요. 5469님은 어릴 적 동생과 나이테 보면서 나무 나이를 알아맞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정답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박지연 이사님. 네. 정답 요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나이테입니다. 네, 나이테입니다. 그럼 우리 나이테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저도 이사님, 박 이사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약간 안심이 됐던 게 노윤석 연구원님이 딱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사뭇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 나이테를 보고 주변 기온과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가? 아까 여기 질문에서 가뭄이 들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니까 나이테의 그 폭이 좁아진다. 이게 그래서 이 나무 나이테 보면 무늬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막 어떤 데는 좁아져 있고 어떤 데는 넓고 그렇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면 한 살인가요? 그렇죠. 요거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나이테가 생기는 원인은 이제 계절의 변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그래서 우리 나이테를 보면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연한 부분을 춘제라고 하는데 봄에서 여름까지 자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진한 부분을 추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을 겨울에 자란 이제 그 성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제 봄 여름에는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세포가 좀 벌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색깔이 연하게 빨리 성장하면 헐겁고 이제 천천히 성장하다 보니까 촘촘하고
또 이게 온대지방 한대지방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는 엄청 춥잖아요. 물론 네. 거기는 여름이 어느 정도 짧게는 있긴 있지만 네. 그런 데는 춘제 추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두께가 일정하게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쁘죠.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나무를 보면 상당히 이쁘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배 정도, 그쵸. 예,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난리가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 불규칙감이. 아니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네. 남미 같은데 로지폴 파인이라는 이제 특수한 소나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차이가 훨씬 커서 거기를 이렇게 나무를 잘라오다 보면은 우리가 호랑이 소나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소나무인데 이제 무늬가 호랑이 무늬처럼 이렇게 막 이제 결이 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그것도 나이테가 이렇게 보이는 저기 이제 판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소나무에도 같은 네. 소나무라도 종에 따라서 나이테 모양이 다르다. 성장 지역에 따라서 네. 틀리고 예,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나라 나이테는 그러면은 보면 이렇게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휘면서 가잖아요. 나이테가.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추나 추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그러면은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나이테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없죠. 아, 네. 없는 게 정상이죠. 네,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나이테가 모든 나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열대지방에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고무나무로 가구 네. 만드는 거 보면 네. 전 그걸 이렇게 막 뭘 입힌 줄 알았거든요. 네. 나무 결이 그냥 밋밋하고 없으니까. 예. 아. 거의 모든 화렵수는 없는 나이테가 없는데 나이테가 네. 있는 화렵수도 또 있습니다. 또 온대지방에 이제 자라는 화렵수들 같은 경우는 또 나오고 또 열대지방에서도 고산지대에 자라는 소나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또 나이테가 있고요. 선선할 때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 나이테가 있고 계절의 변화가 없고 거의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제 편하죠.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네. 열대지방 나무엔 나이테가 없어요? 그러면 한대지방은 어떻지 하고 여쭤볼 뻔했어요. 한대지방에는 나무가 없죠. 한대지방 나무가 있죠. 아까 아, 시베리아도 아, 한대지방이죠. 아니 북극 같은 곳을 그렇죠. 생각해. 북극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극지방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극지방이죠. 한대지방이 아니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뻔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있는데 일정하고 예쁘다. 일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보시겠지만 요 우리 가구에가 이게 원래 나무는 아니지만 미송을 형상화한 흉내낸 거죠. 흉내낸 이게. 건데 예. 보면 나이테 간격이 거의 네, 일정하죠. 네. 예. 춘제 추제 이런 경우는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이 이렇습니다. 보통.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이게 나이테가 이 시베리아에서 자란 나무처럼 촘촘하고 일정한 거랑 예. 열대지방에서 자란 나무처럼 없는 거랑 예. 우리처럼 온대지방에서 막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거랑 가구를 만들었을 때 이 강도나 뭐 이런 사용하는 데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그 나이테의 그 밀도보다는 나무 자체의 밀도 특성이 있거든요. 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건 나이테 영향은 좀 아니다. 네, 나이테하고는 상관이 네, 없다. 크게 상관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무 특성. 예를 들어 강한 나무가 있고 연한 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 나무의 특성에 주로 영향을 많이 받죠. 나이테는 그 강도와 상관이 없다고 네, 합니다. 아니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런가요 또? 예. 예. 그 나이테만으로는 그렇게 뭐 강한 큰 나무, 차이가 약한 나무 없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다른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소나무인데 나이테가 촘촘하다 보면 강하다는 얘기죠. 아하. 근데 이 촘촘한 나무하고 예를 들어 하드우드 뭐 예를 들어 방길라이라는 이제 나무하고 비교를 하면 방길라이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수종끼리는 비교할 수 있죠. 같은 수종끼리는 나이테가 촘촘한 게 좀 더 강하지만 그렇죠. 예. 기본적인 수종이 단단한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다. 예, 그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오, 재밌네요. 최윤경 님이 나이테의 단면 무늬는 정말 예술이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술인데 제 피부의 주름은 아니야. 그거 보내주셨네요. 왜요? 사람 얼굴의 주름도 예술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이테 얘기에 이어서 혹시 박지현 선생님이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저도 나이테 학에 대해서 네.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노윤석 나이테에 대해서 연구원님이 완벽하게 말씀하셨나요? 하나 예. 또 예. 하나 있는데요. 예, 이거는 예. 이제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나무를 통해서 역사를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이 얘기한 역사는 이제 나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5,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살아있는 나무 중에. 그런가요? 예. 5,000년? 예. 근데 그거는 좀 극단적인 예고. 예. 이제 보통 소나무 같은 경우 600년 정도 보는데 이제 그 정도의 역사의 기후 변화는 살아있는 나무로도 알 수 있습니다. 600년 정도를요. 600년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의품동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지산에는 정의품동 같은 게 6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태조 대왕 때부터 이제 심은 나무니까 이제 그때부터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 기후 변화 역사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화석이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뭐 진짜 몇억 년 전까지 역사도 충분히 알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연구할 때 태양 폭풍 같은 걸 연구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나무 화석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연구 결과를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살아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죽은 나무들도 역사를 증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기후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테를 통해서. 예. 그때 뭐 기온이 어땠는지, 그렇죠. 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걸 나이테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완전히 그러면 지구의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나무가. 예, 예. 지구의 연대기죠. 기록사. 연대기. 예, 그러니까 지구. 나무가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나이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무가 성장할 때 환경의 흔적이고 네. 그러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연대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나온 어떤 과거의 기후 역사를 이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또 깔끔한 통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나이테가 갑자기 숭고한 느낌이 들어요. 이 네. 나무들이 수억 년 전에 지구의 역사까지 몸에 간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저희 좀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최숙자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오늘 나무 박사님들께 궁금합니다. 큰 나무 보면 구멍을 내서 영양제를 꽂아주는데 그게 나무한테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도심의 가로수를 보면 흙이 부족해서 뿌리가 도로 위로 불뚝불뚝 올라와 있는데 그런 나무 뿌리 보면 무슨 대책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 심을 때부터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보통 가로수 나무 뿌리를 얼마나 깊이 심어야 되냐는 3804님도 지난번 나오셨을 때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 두 가지로 영양제, 뿌리. 네. 일단 영양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저기 나무가 특히 노쇠해졌을 경우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런 게 막히고 그러면 이제 영양분 같은 게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뿌리가 너무 누워서 이제 퇴화되고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나무도 혈관 동맥경화증 같은 게 있나요? 예, 당연히 있죠. 예, 그런 거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뭐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처를 주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몇 번 이제 나무도 사람도 그렇지만 죽을 권리가 있다. 명예롭게 죽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수간 주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 주는 경우는 이제 제선종 같은 거 빼고 일반적인 나무 같은 경우는 보호수나 희귀수 같은 거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해서 살릴 이유가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철학적이네요. 해주신 것 같아요. 나무에게도 죽을 권리가 명예롭게 죽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뿌리 문제는 제가 뿌리 문제는 나중에 그것도 따로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제 막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일단 수종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수종 선택을요. 무조건 다 모든 나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애가 대부분 메타세카이어나 나구송, 느티나무 이렇게 밑에 뿌리들이 위로 올라오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나무들을 이제 심을 때는 조금 넓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보도도 좁은 보도가 있고 넓은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보도에서는 은행나무나 이렇게 그런 뿌리가 안 올라오는 나무들을 심어야 되고 넓은 보도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그 대신에 이제 그런 나무를 심 때 좀 여유 있게 그 나무의 뿌리를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줘서 좀 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뿌리들이 나오면서도 다른데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수종의 특성을 잘 모르고 그냥 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오늘도 또 배우네요. 나무 뿌리에 따라서 그렇게. 노래를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 또 이어가 볼게요. 수잔 잭스가 부릅니다. 에버그린. 네, 노윤석, 박지현 두 나무 박사님들과 지금 가지치기에 이어서 소나무 이야기,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동네에서 나무 보면서 느끼는 질문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9504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가끔 공원을 걷다 보면 개나리, 조팝나무 같은 아이들이 사람 종아리 정도 높이로 잘려버려서 이 따뜻한 봄에 꽃이 한두 개 피거나 안 피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웠네요. 깜짝 놀랐네요. 이거 읽고. 개나리를 그렇게 싹둑 잘라버리기도 하는구나. 오늘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주 합의점을 찾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무 가지치기는 필요한데 정말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가지치기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저희 퀴즈도 있었고 나이테 이야기에 이어서 소나무 이야기 좀 마저 해보고 싶은데요. 기후변화로 소나무의 수명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아까 소나무 요즘 많이 옛날만큼은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나무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침엽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소나무의 그러니까 일반 자연 상태에서의 수명은 대략 한 140년 정도고 소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독 뭐 오래 살거나 이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 이게 생태적 수명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침엽수보다 화렵수가 더 긴 편입니다. 아하.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그 이게 천이라는 이제 용어를 언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식물 군상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그 이런 천이에서 초기 단계의 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화렵수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는 소나무림이었는데 그다음에 화렵수림이 우세종이 되는 혼효림으로 변화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적 수명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소나무가. 소나무가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는 아닌데 우리는 아까 그 저기 연구원님이 정의품송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 정의품송이 그 벼슬을 받은 지가 그 세조 때 1464년에 벼슬을 받았으니까 벼슬 받은 지만 한 560년 되는 그러게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한 500년, 600년 그렇게 500살, 600살 되는 소나무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이유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산림 정책에 의해서 소나무가 잘 보존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냐면은 소나무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험지에 다른 나무들은 살아나기가 힘든 어떤 지역에 소나무가 자라는데 그 소나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생장을 한 거죠. 살아남아서 이렇게 500살, 600살 되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침엽수파로서 그러니까 그런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도 이제 주목이거든요. 그게 한 1,400살 정도 됐다. 1,400살 소나무가 이게 있나요? 강원도 소나무 아니고 주목입니다. 주목.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침엽수에서 이제 그렇게 장수하는 나무들이 있는 이유는 네. 바로 그러니까 화렵수와 경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 침엽수림에서. 마이너한 지역에서 네. 아. 그러니까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또는 이렇게 정의품성처럼 어떤 보호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경우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 소나무의 생태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노윤석 연구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네. 보통 설명할 시간이 됐나요? 아, 지금 한 3분 정도 나왔으니까 3분. 네, 선생님께서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예. 아니 뭐 이건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침엽수 때 화렵수에서 침엽수가 지는 이유가 침엽수가 가장 먼저 어렸을 때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하렵수하고 침엽수가 경쟁하게 될 때 몇 가지 이제 부족한 요인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기 때 하렵수는 엄청 빨리 자랍니다. 근데 침엽수는 천천히 자라요. 그러니까 옛날 침엽수만 있었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하렵수가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이건 저번에 얘기했는데 하렵수가 또 이렇게 경쟁력을 갖게 된 게 하렵수는 공생을 했습니다. 침엽수는 독고다이였거든요. 나는 바람에 의해서만 결혼을 하겠다. 나는 독고다이를 선언했고 하렵수는 뭐 원숭이도 이용하고 벌도 이용하고 뭐 뱀도 이용하고 뭐 곤충도 있고.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유전적 다양성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해서 그러니까 뭐 이어진 이유가 유전적인 측면도 크고 이제 진화적인 과정에서 침엽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다. 네. 그 짧게 들었지만 이건 다음에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예, 여기에서 이제 가지치기에 이어 다시 한번 이제 논쟁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렵수파로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말씀 중에 독고다이라고 한 건 혹시 이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단어를요 나홀로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고집으로만 그런 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나무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이제 침엽수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소나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근데 오늘도 소나무 분재를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소나무만큼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친근하게 흔히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측백나무. 네, 거기에 이제 편백나무, 측백나무, 뭐 향나무, 메타세콰이어 뭐 이런 나구송 같은 나무들이 있는 그래서 이제 측백나무를 이제 조금 가져와서 소나무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상록 침엽수와 낙엽 침엽수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침엽수면 다 상록인 줄 알았는데 낙엽 침엽수가 있네요. 예, 오늘의 기후 밴드나 문자에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다음에 두 분 오실 때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뵐게요.